자, 안녕하세요. 북수영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이 십자군 전쟁을 이제 좀 해볼게요. 십자군 전쟁 하기 전에 그 전에 이제 그 이슬람 세력들이 침투했던 곳이 유럽 내 에스파니아하고 이제 시칠리아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에 어떤 정치 변천 과정이나 이런 것들 좀 하고 넘어갈게요. 자, 먼저 이베리아 반도를 볼게요. 자, 이슬람 세력들이 예전에 말하자 이베리아 반도에 이렇게 침입을 했는데, 이들이 이슬람의 이베리아 반도를 다 점령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이제 일부 지역만, 점령했으니까 일부 지역이 아니라 이제 제 말 잘못했는데, 이베리아 반도 피레네 산맥 북쪽 지역 있죠? 요 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들을 점령했죠. 그래서 항상 이제 이 서구토족 일부가 그 북쪽 지역에 들어가서 여러 왕국들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뭐 레온이라든지 뭐 카스티아라든지 등등등 이런 나라들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 피레네 산맥 그 남부 쪽에서는 예전에 말한 것처럼 샤르마뉴의 에스파냐 영이 있었죠. 그다가 이제 그 또 나바르 왕국이나 그다음에 또 그 바스크니스 아라곤 왕국이나 그 베네수엘라 백장령 등등등 기독교 왕국들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기독교 왕국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이슬람 내에서 내분이 일어나니까 11세기 때 이들이 이제 일제히 반격을 시작했는데 이게 예전에 잠깐 언급했던 재정복 운동이죠.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에스파냐 국민 영웅들 시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재정복 이제 시작했고 그 내용이 이제 쭉 밑에 있죠. 그래서 카스티아가 토렌토를 점령하고 아라곤이 사라고스를 점령하고요. 그 다음에 아라곤이 예전에 말한 것처럼 바르샤로나를 합병을 하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포르투갈 왕국이 태어났고요. 그리고 리스본을 점령했고, 그래서 이제 그리스 국가가 그 성장함에 따라서 점점 그 이슬람 세력들은 이제 뭐냐면 남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해요. 결국에는 그랜나다 지역에 이제 남아 있었던 그 이슬람 세력들이 나중에 이제 13세기 넘어가면서 이제 거기만 남아 있다가 14세기, 15세기 넘어가서 이제 완전히 거의 또 통합이 되죠. 자, 그래서 요 재정복 강점 이렇게 좀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뭐 그냥 내용이니까 이제 쭉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칠리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시칠리아는 원래 이제 이슬람 세력들이 이제 여기를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동로마 영토였다가 이것이 이슬람 영토로 이제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11세기 때 노르만 기사들이 와갖고 이제 여기를 점령하죠. 그러다가 이제 여기가 노르만 기사들이 세워가지고 그 양시칠리아 왕국이 세워지거든요. 근데 그 홍백 관계에 따라서 여기가 이제 또 소련의 2세가 이 시칠리아 왕국을 또 접수를 해요. 그래서 독일로 넘어간 다음에 그 예전에 것처럼 다시 프랑스 앙주 감으로 넘어갔다가 여기가 이제 다시 스페인의 아라곤가로 이렇게 넘어가죠. 그래서 이런 이제 코스를 밟게 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노르만 관련된 11세기 때 노르만 관련된 내용들만 좀 보고 넘어갈게요. 자, 11세기 초 일단의 노르만 기사들이 예루살렘을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남부 이탈리아 들렸다가 그들의 재능을 발휘한 조로의 상황을 깨닫고 영종도 활동하게 되었다. 그 중에 노르만 소용주였던 탕크레트가 세아도 있었는데 그들 역시 용병이 일하다 계획적 영토를 점령하기 시작했고 사태가 매우 유리해지자 다시 고향으로 다른 형제들과 기사들을 불려서 남부 이탈리아를 지배자가 되었다. 그리하여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 노부트 기스카드는 교황부터 남부의 아폴리와 그 다음에 칼리포니아 지역에 공으로 봉해지고 동생 노조를 시켜 시칠리아 정복을 나섰다. 로버트는 남부의 비잔티움을 완전히 해석하고 시칠리아를 정복을 끝났다. 그래서 이제 노르만 기사들이 남부 이탈리아에 정착해서 그쪽 지배자가 된 다음에 더 나아가서 11세기 말에 시칠리아를 정복했다.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조아들의 노조 2세는 12세기 초에 시칠리아 백이 되었고 다시 로버트의 손자가 사망했을 때 아폴리아 공룡을 접수했다. 3년 후에 그는 교황에게 신종하는 대신에 시칠리아 왕이라고 칭했고 이름으로써 두 시칠리아 왕국이 탄생됐다. 그래가지고 있는데 이 두 시칠리아 왕국이라는 것은 이제 그 이탈리아 남부 지역하고 이 시칠리아까지 이제 포함된 지역이죠.
그래서 그 밑에 뭐 노조 2세에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좀 읽어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십자군의 동기부터 이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십자군. 자, 이 십자군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들어가기 전에 심화강에 관련된 내용을 좀 보고 넘어갈게요. 자, 십자군 전쟁의 배경은 이 유럽사의 대내적 배경과 대외적 팽창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어요. 유럽사의 팽창력에서 이제 공권사의 안정이라든지 인구 증가, 그다음 생산력 향상으로 서유럽세계는 외부로부터 팽창을 시도했고요. 그다음 대외적 팽창은 예전에 얘기했던 독일 기사단 있죠. 독일 기사단이 그 엘베강 동쪽 지역을 개척해요. 이걸 이제 프로이센이라는 지역이죠. 그리고 이베리아 반도에서 기독교 세력대 재정부 운동이 나왔다. 자, 그래서 이제 안으로 누적되어 있는 것들이 점점 이제 뭐냐면 밖으로 포출될 필요가 있었는데 그 계기가 됐던 것이 이제 그 십자군 전쟁이죠. 그래서 그 계기가 됐던 것이 이제 그 사건 십자군 전쟁 계기가 셀주크 투르크의 성지순례 방해와 콘스탄티프 점령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또 하나 점령하면 소아시아 반도 점령도 있지요. 자, 그래서 셀주크 투르크가 예루살렘을 가는 성지순례를 방해를 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소아시아 반도,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이 그 당시 동로마 지역의 상당히 중요한 경제적 요충지였거든요. 거기를 점령했어. 그러니까 이제 동로마 황제가 이제 구원을 요청하게 되고 교황 우르반 2세, 이 우르반 2세 이름도 외워주셔야 되겠죠. 이 사람이 크레동 공의회에서 성지 회복을 호소함으로써 이제 십자군이 이제 시작되죠. 크레동 공의회 자체가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는 우르반 2세가 이제 십자군 원정을 제안한 내용이고요. 그러면 그 당시 십자군 전쟁을 실시한 이유가 뭐냐? 물론 종교적 목적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제 움직였던 현실적 목적이 더 강했다는 거. 그래서 각자의 입장을 보면 교회는 분열된 동서교회를 통합하고 교황권의 신자를 기회로 삼으려고 했고 국왕은 영토 확장을 위해서 국왕권을 강화하려고 했고 제후와 기사는 공권사회 발달에 따른 대외 발전의 시구 및 영지 확보, 물적 자원을 확보하려고 했고요. 상인들은 동방무역을 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챙기려고 했다. 자, 그 다음에 신분상의 자유 획득 및 부채 말소에서 농민들이 참여했고요. 자, 경과를 보면 뭐 총 7회를 했다고요. 물론 도중에 뭐 소년 십자군도 있긴 했는데 그 원래 십자군에 들어가지 않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예루살렘을 타해서 거기에 이제 정착을 해서 왕국을 세운 거는 1회밖에 안 되죠. 예루살렘 왕국.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뭐 거의 뭐 실패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렇게 해서 또 볼만한 게 4차인데 예전에도 뭐 시험 문제 나왔죠. 이 부분이요. 이때 이제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고 여기에 라틴 제국을 세우죠. 라틴 제국. 그래서 이제 종교적 열정에서 세속적 목적으로 전환되는 어떤 계기가 되었다. 자, 그래서 1회부터 해갖고 이제 쭉 있는데 거기를 이제 좀 보면 자, 셀주크 투르크의 성지를 점령했다. 예루살렘을 점령했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예루살렘 왕국을 건설했고요. 그 예루살렘 왕국 외에도 좀 이따 나중에 이제 할 텐데, 여기 이제 그 주변에 에데사 백국이라든지, 안티오크 공국이라든지, 트리폴리 백국이라든지, 이런 이제 국가들을 세워요. 자, 요때 이제 셀주크 투르크를, 가 분열돼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쉽게 뭐냐면 예루살렘 왕국을 세울 수 있었던 거예요. 예전처럼 셀주크 투르크가 강력해졌으면 통일됐었으면 도저히 세울 수 없었겠죠. 근데 셀주크 투르크가 여러 제후국으로 분열돼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정신 차린 셀주크 투르크가 에데사를 이제 점령하니까 이 에데사라는 곳은 어디 있느냐면 거기 그 예루살렘 북쪽에 그 에데사 백국이 있어요. 예, 그래갖고 거기를 이제 점령하니까 그 당시 독일 황제 코난도 3세, 루이 7세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내부 대응이 실패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3회 때는 그 이집트의 살라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명하죠, 그 사람이. 그래서 이제 살라딘이라는 사람이 그 예루살렘을 점령을 했어. 그래서 이제 그때 독일 황제 프로딩 1세 그리고 프랑스의 필리피 2세, 영국의 리처드 1세가 참여했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의 수복에 실패했다. 참가했지만 그래서 수복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4차 때가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요.
그 발단 배경을 보면 두 가지 측면을 볼 수 있어요. 일단 베네치아 상인의 경제지기, 지중해 교역에 장악을 위한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했죠. 원래 이제 베네치아 상인들이 4차 십자군 전쟁할 때 그 지원을 해줬어요. 경제적 지원. 그래갖고 배도 만들어주고 뭐 여러 가지 무기도 대주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공짜로 해준 건 아니죠. 당연히 대가를 받고 해줬죠. 근데 대가를 이제 어떤 식으로 받냐면 나중에 십자군 전쟁 때 성공하면 돈을 주겠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점점 미뤄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돈을 못 받게 된 베네치아 상인들이 한 가지 제안을 냈어요. 그래가지고 저쪽 그 나중에 얘기했지만 이제 그 어디야 어디지? 저 유고슬라비아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이 이제 어떤 지역이냐면 그 해적들이 있었던 지역도 있었어요. 그래서 해적들이 모여 있는 그런 지역도 있었는데 그 지역을 털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을 이제 털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얻어진 그 보물들을 우리한테 넘겨달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했어. 자, 그러니까 이제 일단 한번 털었어. 근데 털고 나서 또 비잔틴 제국에서 그 제의 다툼에서 폐위된 황제의 아들이 와가지고 또 요청을 했죠. 너네들이 만약에 우리가 도와주면 이렇게 내 왕위를 이제 등극시키는데 도와주면 그만한 대가를 주겠다. 자, 뭐 이런 두 가지 이유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침략을 하게 되죠. 그래서 비잔틴 제국이 이때 이제 일시 멸망을 했고요. 그리고 나틴 제국이 건설됐죠. 이 나틴 제국은 봉건제 방식으로 통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제 동서교역로를 장악했다. 그래서 4차는 상당히 이제 뭐냐면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십자군 전쟁의 어떤 그 모순점이 폭발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십자군 전쟁의 모순점이 폭발됐고 결국에는 실패를 했다. 이 4차를 이제 주도했던 사람이 이노케티 3세죠. 이노센트 3세. 자, 그래서 요 내용들 파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5차, 6차는 별거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은 이제 있고 4차와 1차 그 다음 좀 시험 문제 나오는 부분이 3차 부분 이렇게 이제 나올 수 있으니까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 자세한 내용은 뒤에 있으니까 이제 강론하면서 강독하면서 진행을 할게요. 자, 결과 영향을 볼게요. 자, 이 십자군 전쟁은 중세사회 붕괴를 촉진했다. 이미 중세사회가 조금씩 사회경제적 발전으로 붕괴돼 나가는데 이걸 더 촉진시켰고요. 자, 종교적으로 교황권이 실추되고 신앙식이 냉각돼서 교회 권위가 추락됐고 교황권이 왜 실추됐을까요? 교황이 주도했는데 그거 실패했잖아요. 그 다음에 봉건귀족 세력의 약화, 왕권 강화, 동방무역의 재개, 지중해 무역의 번성 등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패권이 동방무역 패권이 예전에는 콘스탄티노플이었는데 점점 이탈리아 북부 도시로 넘어가죠. 베네치아나 뭐 이런 도시들로 넘어가요. 자, 그 다음에 장원 붕괴, 기사계급 몰락, 그 다음에 농업 해방 및 봉건제 붕괴를 촉진했는데 기사계급의 몰락은 이제 하약에 도입해 볼 수 있죠. 중동 지역에서 하약을 도입했고, 그 다음 문화적으로 선진 이슬람이 비잔틴 문화를 저촉해요. 그래서 후대 르네상스에 영향을 주고, 이때 후대 르네상스뿐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중간에 12세기 르네상스라는 것도 일어났죠. 12세기 르네상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콜라 철학의 형성에 영향을 줬다. 왜냐면 이때 이제 중동에서 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들어와요. 원래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은 그리스 쪽의 철학이죠. 그리스 쪽의 철학인데 이것이 다시 중동으로 가서 연구되었다가 중동에서는 이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 철학을 왜 연구했냐면 알라 신을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이렇게 이제 해서 그 연구를 했어요. 원래 그래서 이제 보통 중세를 철학은 신앙의 어떤 신여라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그 아랍도 중동 지역도 이슬람을 이제 이슬람의 알라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철학들을 이용을 했던 거죠. 자, 하여튼 중동에서 발달된 철학을 다시 재수입을 했다 유럽으로.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들어오니까 종교의 교부 철학과 어떻게 접목시킬 것이냐 이걸 가지고 이제 논쟁이 났고 이런 보편 논쟁을 가져서
이런 것을 보편 논쟁이라고 하는데 이 보편 논쟁이 나중에 스콜라 철학으로 발전이 됐죠. 예.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좀 더 볼 게 뭐냐면 예루살렘 왕국이에요. 예루살렘 왕국. 자, 예루살렘 왕국은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자, 여기 보면 예루살렘 왕국 보면 이제 일단 위치를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 예루살렘 지역에 왕국이 세워졌죠. 몇 차 때? 1차 때. 그리고 이제 주변에 이제 여러 제국들이 세웠는데 테이프리 백국이라든지 에다사 백국이라든지 안티오크 공국 이런 것도 예루살렘 왕국의 제국들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요. 이 예루살렘 왕국과 그 제국들은 되게 유럽의 봉건제를 인식했다. 그래서 봉건 국가다. 자, 이거는 이제 나중에 비잔틴 제국이 멸망시킬 때 라틴 제국이 만들어졌잖아요. 라틴 제국도 봉건제를 인식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왕명지와 그 다음에 대제후들에게 주변 영토를 분배했다. 예. 그래서 왕명지는 여기고요. 대제후들에게 분배된 영토는 이 앞에서 언급한 세계 공국이나 백국이죠. 참고로 백국과 공국은 뭐죠? 이거는 백작이 통치하는 국가. 그 다음 공국은 공작이 통치하는 국가라는 뜻이에요. 자, 왕의 권한을 보면 예루살렘 왕국의 그 왕의 권한은 별로 강하지 못해요. 상징적인 존재에 불과하고 대개 대제후로 구성된 고등법전에서 왕을 선출했다. 그래서 이 고등법전의 권한이 이제 실권이 되게 강한데 그들은 이제 권한을 보면 왕을 선출하고요. 왕과 제후 간의 봉사 및 권한을 결정하고, 그러니까 의무와 권리를 결정하고, 그 왕은 고등법전의 모든 일을 승인받아야 하고, 그 다음에 사법권과 행정권, 입법권을 소유했다. 그래서 보통 중세시대 때는 근세 넘어가서 이 법원은 사법권만 행사하는 게 아니에요. 예, 행정권도 있고, 일부 입법권도 같이 있어요. 예, 그런 것도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아모리 1세의 개혁을 보면 그 당시 이제 그 고등법전에서 모든 공투 보유자가 왕에게 신서하며 왕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의무를 진다는 선포를 해야 된다. 그래갖고 왕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의무를 진다는 것은 이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솔주베리 선언처럼 제일 충성 대상을 왕이 정해라 이런 뜻이고 그 다음 모든 봉투 보유자는 고등법원의 구성원이 된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모리 헬스의 개혁은 종전에 고등법원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권한들을 점차 어느 쪽으로 고등법원 법정 개혁을 통해서 왕에게 집중시키려고 개혁을 했던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 고등법전은 일단 예루살렘 왕국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다른 국가도 있다고 했죠. 트리포리 백국이라든지 에데세 백국이라든지 그 다음에 안티오크 공국 이런 것들은 제국 안에는 또 공신법정이 있어요. 공신법정. 그래갖고 제국 영토 안에 고등법정 같은 기능을 담당했다. 그럼 그 예루살렘 왕국과 제국 간의 관계를 보면 자 일단 특징은 공공국가의 기본적으로 그래서 제국들은 예루살렘 왕에게 신설을 하고 예루살렘 왕들은 그들의 후계자가 미성년일 경우에 후견권을 행사하고요. 그 다음에 이들은 아까 고등법정에 속하지 않았고요. 독자적인 공공 간섭과 법정을 지니고 있었다. 그래서 국가를 보면 이제 안티오크 공령, 트리포리 백령, 에데사 백령인데 아까 얘기했지만 에데사 백령은 몇 차 십자군 전쟁 때 점령당했어요. 2차 십자군 전쟁 때 점령당했죠. 셀주크 투르크에서. 자 그러면 그 예루살렘 왕국의 군사제도를 볼게요. 자 예루살렘 군사제도는 상비군이 존재하지 않아요. 특징이 예루살렘 직할에 상비군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대개 보면 외부의 유독 군대들, 기사단 이런 사람들이 와서 지켜줘. 그래서 이제 상설 경비단, 그러니까 상비군은 아니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외부의 군대 중에 장기 주둔했던 부대가 어떤 부대냐? 신전 기사단과 성요와 구호성 기사단이에요. 그래서 신전 기사단은 템플 기사단이라고 하고 성요와 구호성 기사단인데 하여튼 이 두 개 기사단이 지켰다. 그래서 3대 기사단, 유럽의 3대 기사단 중에
두 개가 와서 지켰다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들은 예루살렘 왕국부터 해교도 국경 부근에 크렌데 슐비리아 지역을 받아요. 이 크렌데 슐비리아 그 지역에 요새를 세우거든요. 근데 이 요새가 상당히 견고해. 그래서 한 번도 공격받아서 떨어진 적이 없대요. 그래서 거기 산 비탈에 세워진 요새인데 아주 산 비탈에 교묘하게 지어놓고 거기에 이제 요새도 튼튼하게 지었기 때문에 한 번 공격받고 한 번도 공격받아서 떨어지지 않는 천연의 요새야. 그래서 이제 했는데 예전에 한 번 떨어진 것은 뭐냐면 이제 술술 써갖고 하면 떨어지고 대부분 공격을 받아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래요.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예루살렘 가보실 때 여기 한번 가보세요. 자, 그래서 그 요새를 세우고요. 그 다음에 유럽 전역의 토지와 재산을 기증받아 재원을 활용했다. 그래서 이 신전 기사단과 성 요한 고소 기사단은 국제적인 조직이에요. 예. 그래서 한 국가를 초월해서 국제적인 조직이고 나중에 프랑스에서 왕권이 강해지면서 템플 기사단을 폐쇄시켰다고 했죠. 왜냐하면 템플 기사단이 이제 프랑스에 거주하면서 왕권을 위협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주변에 여러 세력부터 여러 국가로부터 돈과 어떤 그런 것들 인력을 지원받은 국제적인 어떤 조직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성 요한 구호소 기사단은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을 떠난 후에 제가 북쪽에 오면 전략적 요충지가 하나 있는데 여기 키브루스라는 곳이 있죠. 키브루스. 키브루스 가서 이제 여기서 점령 지키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저쪽 로도스에 지키고 있다가 또 몰타 있죠. 몰타로 가요. 그래서 이제 이 기사단은 로도스 기사단, 몰타 기사단이라고 해요. 그때마다. 그래서 이 송 요한 기사단은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예, 요거는. 자, 그 다음에 제후와 봉신관의 관계를 보면 이때 제후와 봉신 관계는 뭐냐 하면 자 우리가 이제 제후라고 하면 앞에 있는 요것만 얘기를 했는데 안티오코 공령, 트리플 백령, 뭐 에데사 백령 요런 공령들은 이제 큰 거고 그 밑에 이제 그 예루살렘 안에서도 중소 제후들이 있어요. 그리고 요 안에서도 여러 제후들과 기사들이 있고 그러면 이들에게 제후와 봉신관에 보면 이때는 봉토보다는 뭘 줬냐면 화폐를 줬어. 화폐를. 왜 그러겠어요? 왜냐면 이 땅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 지급할 땅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이제 봉토 대신에 화폐를 줬다. 이걸 화폐봉이라고 해요. 화폐봉.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렇게 했는데 대개 이제 21세기 넘어가면 이제 중앙집권화 되면서 대개 이 봉신들에게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봉신들에게 봉토보다는 화폐를 줘요. 일단 뭐 화폐가 깔끔하고 그 다음에 봉토를 줄 경우에 어떻게 돼요? 세력화될 수 있죠. 그걸 막기 위해서 하는 건데 예루살렘 왕국도 화폐를 준다.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건 이거는 세력하고 상관없고 일단 영토가 별로 없어서 그래요. 지급할 영토가. 자, 그 외에도 이제 기타 다양한 방법이야. 그러니까 십자군 전사다 성지순례 한 개인과 집단. 그래서 대표적인 IS 집단 요번에 최근에 본 사람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와갖고 뭐 하잖아요. 예. 그게 나쁜 거지만 하여튼 그래갖고 그 당시 성지순례 하면서 거기에 잠깐 머물렀다가 이제 군인으로 활동하고 그런 사람도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해군 같은 경우에는 이탈리아 도시 함대들이 있는데 주로 물자 보급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내용을 이제 그 개론서에서 찾아서 볼게요. 자, 먼저 십자군 동기를 볼게요. 십자군의 기본적인 배경은 10세기부터 해서 11세기에 거쳐서 유럽사회 전반적 안정, 이를 인해서 농업 생산의 발전과 인구 증가 등으로 축적된 유럽의 새로운 활기와 에너지였다. 자, 이러한 유럽에 넘쳐오는 활기와 정력은 유럽 내에서 개척과 개간사업, 그리고 엘베강 동쪽 지역의 신민운동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엘베강 동쪽 지역이 개발되기 시작해요. 개간되고. 그 다음 대외적인 2, 3세기에 대한 반격으로 그 분축을 찾게 된 것이다. 자, 에스파냐에서 기스교 국가에서는 일진일퇴를 거듭하면서 꾸준히 이슬람 세력을 압박하면서 11세기 말경에는 이베리아 반도의 절반을 해소했고 17년에서 완전히 이슬람 세력을 추방했다. 자, 에스파냐에서 이슬람에 대한 반격은
그 클리니스 도원의 지원, 교황의 적극적 후원, 그리고 프랑스 귀족들 참전 등 이미 십자군 성격을 띠고 있었다. 말하자면 십자군은 어떤 의미에서 이미 시작되었다고 되었으며 교회 개혁과 세속권의 투쟁에서 새로운 힘을 자각하게 된 개혁파 교황들이 성지 예루살렘에 회복함으로써 동서 기독교 세계를 다시 통합하고 그 주도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지나친 욕망은 아니었다. 11세기 중엽 이후에 비잔틴 제국은 내외로 매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됐고 윤성겼던 바지 2세 이후에 연달아 무능화 황제가 등장하면서 국구가 탕진화되고 지방세력이 확장되며 군대의 핵심인 자연농민들이 예농화되고 중앙정부의 약화가 현저화됐다. 한편 10세기 때 중앙아시아 방면에서 이슬람 제국의 동부로 이동하여 열렬한 이슬람 교도가 된 셀주크 투르크는 원래 이 투르크라는 민족은 돌고지라고 하죠, 한자로. 그래서 몽골 평원에 있었던 민족들인데 9세기 때 이제 그 위그르 제국이 붕괴되면서 키르키즈 공격을 받고 그 투르크 계통의 민족들이 대거 서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투르키스탄 지역까지 이제 이동을 하죠. 그 과정에서 이슬람교를 받아들여서 이슬람화되기 시작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셀주크 투르크가 급속하게 세력을 팽창해서 11세기 중엽에 바그다드를 점령하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아바스 왕조부터 무슨 칭호를 받죠? 술탄이라는 칭호를 받죠. 그래서 있고, 그래서 이슬람 제국의 실질적인 지배자가 되었다. 자, 이에 위협을 느낀 비잔팀은 그들을 공격했으나 만치커트에서 황제가 포로를 대는 등 대표를 냈고, 투르크는 소아시아를 점령하고 니케아를 수도를 정하고 새로운 이슬람 국가를 건설했다. 자, 여기에서 투르크족은 소아시아를 점령하고 니케아를 수도를 정해서 새로운 이슬람 국가를 건설했다. 이때 소아시아 지역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부유한 지역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지역은 지금은 이슬람 세력의 지역이지만 예전엔 기독교 세력이었어. 동방교회 쪽에 비잔틴 쪽의 지역인데 여기에 니케아를 수도로 정했다 하면 누굴까 이거는? 이거는 룸 셀주크 투르크야. 룸 셀주크 투르크. 그래서 셀주크 투르크는 여러 제국들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룸 셀주크 투르크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십자군 전쟁 때 이런 오늘날 서아시아 반도에서 맞붙었던 그 세력들은 셀주크 투르크 본국이 아니라 룸 셀주크 투르크라는 제후국이야. 제후국. 자, 그래서 이제 소아시아는 비잔티움 제국 중에 경제력 가장 부유할 뿐만 아니라 또한 병력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 손실이 되게 타격이 컸고 바로 코앞에 사나운 적과 대항이 됐다. 그리하여 이제 비잔티의 부흥을 다짐하고 제2의 오는 코네더스 왕조였던 알렉시우스 1세가 교황 우르반 2세에게 투르크족에 대한 지원을 요청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지원을 받은 우르반 2세는 이걸 가지고 이제 성지도 탄압하고 그 다음에 비잔틴 교회와 로마 교회를 통합할 필요가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해서 이제 추진하게 되죠. 1095년에 프랑스의 크레몽에서 공회를 개최하죠. 십자군 운동을 제창했고요. 교황은 이슬람의 승리는 기독교 세계의 불명예이며 유럽의 귀족들은 그들의 상호간의 투쟁을 종식시키고 그들의 칼을 신앙을 돌려 동방교회를 돕고 성질 회복에 대한 설교했다. 자, 그는 동방세계의 부연과 순례자에 대한 박해를 강조하면서 이슬람에 대한 싸움은 성전이며 이 전쟁에서 전사한 자는 모두 천국에서 그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열변을 통했다. 요거 지금 뭐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이슬람 세계에서 이제 자살 폭격을 할 때, 자살 할 때 하는 소리가 그러죠. 너희들이 죽으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가고 모든 여자들이 반겨줄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했어요. 예. 성전이라고 이제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강력한 창석자들은 이구동성으로 하나님의 일을 원하신다 하면서 이제 옹호했고요. 결국에는 이제 전 유럽이 결기를 했죠. 그래서 제1차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는데 자, 우르반 2세는 가장 우수한 기사들로 십자군 구성할 생각이었으나 자발적으로 농촌에 순회한 설교사들은 별로 그런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래야 은자 피터로 알려진 유능한 선교사 주변에 유능한 공보다는 사기꾼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무일푼 기사와 모범적인 농민들 모여들고 아무런 준비와 계획 없이 성지를 향해서 출발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른바 농민 십자군이라고 하거든요. 도중에 약탈도 자행하고 헝가리에서 붕괴당하고
그래서 떠돌아다니다가 콘스탄티노플 도착했어. 그래서 이제 콘스탄티노플 도착하니까 비잔틴 황제나 기대하고 했는데 보니까 이 농민 십자군도 오합지졸이거든. 그러니까 안 되겠다. 괜히 콘스탄티노플 있으니까 괜히 약탈하겠다 해가지고 급히 소아시아 지역으로 보냈어요. 어차피 누가 처리해 줄 거라 생각하고 거기에는 눈세주크 트루크가 처리해 줄 거라 생각하고 보냈던 거야. 예상대로 뭐죠? 트루크군에게 한테 경멸이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나중에 이제 1차 십자군 전쟁에게 유리한 게 뭐냐면 한번 이제 트루크군이 여기 이제 그 농민 십자군 이게 수지 십자군도 아니죠. 예. 그런데 이제 그 피터라는 사기꾼들한테 이겨가고 이제 했던 건데 이 농민 십자군을 한번 깨고 나서 십자군에 대해서 뭐야? 아 별거 아니다는 생각을 갖게 된 거야. 마음을 놓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정규 십자군은 전혀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정규 십자군들은 좀 늦게 출발했지만 나름대로 포지션이 좋아. 그래서 여기 보면 국왕은 참가 없었으나 프랑스와 영국의 어떤 국왕들이 현재 참가했고 귀족들이 많이 참가했고요. 그래서 쭉 보면 이제 여러 명의 이제 참가 인원들이 쭉 나오죠. 자, 이들은 콘스탄티노플을 거쳐갖고 소아시아 니케아를 함락시켜. 니케아는 어디에 수도라고 했죠? 룸 셀주크 트루크의 수도야. 그리고 이 안티오코온 도중에 볼두이는 본데가 떠져 에데사를 공격해서 에데사 100명을 창건했다. 그리고 이 니케아 함락하고 나서 여기는 상륙도 있지만 룸 셀주크 트루크의 군대를 두 번이나 격파를 해요. 그래갖고 이제 쭉 해갖고 밑으로 내려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안티오코를 점령. 이 안티오코가 동서교통의 요지예요. 상당히 잘 살았던 곳이거든요. 거기를 이제 점령하고 고해몽을 안티오코 공으로 이렇게 남긴 다음에 계속 남아에서 예루살렘을 이제 입성하게 되죠. 자, 예루살렘 공격은 피빌레라는 학살 수바되었고 가장되었지만 당대 기록에 의하면 솔로몬 사원들이 약 10,000명이 죽었다고 한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십자군 왕국이 건설되면서 가프리 이제 왕으로 선출되고 여기 쭉 해서 네이몬과 그의 아들들은 예루살렘 왕국과 안티오코 공격 중단지에 트리플 백력을 건설했다. 그래서 총 그 4개의 십자군군의 국가가 건설했다. 그러니까 한 개의 예루살렘 왕국과 그 주변에 3개의 제국이 이제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제 그를 계승한 왕들이 쭉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때 이제 이 예루살렘 왕국들은 대개는 전형적인 봉건제도 국가로 운영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1차 십자군만이 원래 성지회복이나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정해진 목적을 달성한 유일한 십자군이었고요. 뒤에 십자군은 별 볼일 없어요. 예. 그냥 맨날 실패한 거야. 그러면 이제 기사단을 볼게요. 자, 이때 성지를 타라는데 크게 뭐냐면 공헌했던 그 사람들이 기사단인데 이 종교 기사단인데 이 기사단이 3개 있다고 했죠. 먼저 볼 게 이제 그 볼드온 1세가 순례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만든 사원 기사단, 템플 기사단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 12세기 때 교황의 정식 인가를 받았고 했고 또 이보다 약간 늦게 이제 그 뭐냐면 창설된 병원 기사단이 있어요. 성 요한 기사단인데 이들이 왜 병원 기사단이냐면 이들이 이제 병원을 많이 부설냈어요. 그래갖고 환자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독일인만 구성된 독일 기사단이 있어. 투도 기사단이라고 한 기사단 있죠. 이게 이제 유럽의 3대 기사단인데 자 사원 기사단은 신 바탕에 적식 십자가에 새긴 옷을 병원 기사단은 검은 바탕에 백색 십자가 수놓은 걸로 독일 기사단은 신 바탕에 흑색 십자가에 수놓은 옷을 입었으며 일반 수도사와 마찬가지로 천빈 정결 복종을 사용했으며 성지의 교회와 요새 영지를 소유했을 뿐 아니라 유럽의 강대한 봉투를 소유하고 군용을 종사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뭐냐면 국제적인 조직이야 그 당시에. 그리고 이들 기사단들은 일반 사람도 조직한 게 아니라 뭐죠? 수도사들로 조직했어요. 신앙성도 되게 높고 전투력도 막강했어. 예.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거지.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자 사원 기사단은 14세기 초에 프랑스 왕 필립 4세에 의해 해체됐고 아까 말했죠. 그래갖고 이제 프랑스 왕 필립 4세가 이거 보기에 이게 너무 커지니까 이걸 해체시킨 거야. 그래서 해체됐고 병원 기사단은 아까 했죠 키브루스, 그다음 노두스가 나중에 트로코족에 의해서 이제 그 점령당하거든요. 다 몰타 이렇게 이제요. 그래서 이제 키브루스, 누누스 그다음에 몰타. 그래서 노두스 기사단, 몰타 기사단 이렇게 이제 불렸고요.
그래서 이제 1798년 나폴레옹 이섬을 점령할 때까지 존재했고, 요 성요한 기사단, 병원 기사단은 지금도 남아 있어요. 지금도 그 바티칸 식구에 상징적으로 좀 존재하고 있어. 지금. 그다음에 독일 기사단은 성지에서 활동이더니와 발트해 동부 연안 이교도에 투쟁해서 더욱 현재 그 발트해 연안의 이교도 투쟁은 누구하고 투쟁했다는 거야? 어? 슬라브족과 투쟁을 했는 슬라브족. 네, 슬라브족. 그리고 이제 슬라브족과 이제 투쟁해서 그 지역을 이제 포이센이라는 영지를 만들었죠. 예. 그러다가 예전에 말한 것처럼 16세기 초반에 이제 해체되고 그 영지는 이 포이센 땅을 누구 땅으로 넘어가? 브랜드부르크 선제우. 그래서 이 브랜드부르크 선제우한테 넘어가면서 이때부터 이제 국호를 뭐라고 간다? 포이센 국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마 포이센 국왕이라는 명칭이 생긴 게 이제 그 16세기 때 그 전에 그 무슨 유명한 전쟁이 있던데? 에스파냐 왕위 기승 전쟁? 그 전에? 에스파냐 왕위 기승 전쟁 때 포이센 명칭을 사용한 것 같아요. 이때부터.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고요. 또 이 독일 기사단은 또 뭘로 유명하냐면 몽고족과 또 한번 싸웠어요. 네. 그래서 그 헝가리의 모의 전투에서 몽고족과 이제 한번 싸웠던 그 유명한 일화가 있죠. 그 독일 기사단이 몽고족들을 초반에 아주 뭐냐면 박살을 냈죠. 개박살을. 원래 이제 그 프랑크족들이나 이 독일 기사단이나 이런 사람들 기사단들은 백병적에 강해요. 왜냐면 유럽인들 특히 게르만족들, 노르만족들 키가 크잖아. 등치도 크고. 그러니까 이제 몽고족 해봤자 등치 조그마하고 키도 작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백병적을 싸우지 못해.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초박살 난 거지. 근데 몽골족들이 특이한 정신을 몽골다이라고 해서 몽골다이다에서 이제 그 애들이 도망쳐 나가는 일부 저주를 가면서 그래서 짐을 뺀 다음에 기다리고 있던 본대가 이제 포위해가 공격하는 전술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몽고데이 전술에 걸려가지고 완전히 초박살 나가지고 깨졌는데 하여튼 싸움은 되게 잘했어요, 이 사람들이. 근데 전략과 전술이 좀 모자라는 거지. 자, 하여튼 이런 것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3차를 보죠. 자, 1차 십자군 전쟁의 성공은 아까처럼 이슬람 국가들 분열, 특히 셀주크 투르크가 분열을 했고, 그래서 우연찮게 이제 뭐냐면 승리했는데, 그때 이제 2차 때 이제 계기가 됐던 것이 모수의 태수였던 장기라는 사람이 그 북부 시리아를 점령하고 더 나아가서 에데스 백령을 점령해요. 그래서 이제 2차 그 십자군이 조직이 됐고, 느이 7세와 홀란드 3세가 이제 호응해서 나가죠. 그래서 그 주력부대 소아시아에서 큰 소식이 있고 자녀 부대는 다마스커스를 공격해서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를 했고요. 자, 12세기 후반 때 이제 그 살라딘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래서 그 살라딘이 등장하는데 여기 셀주크 투르크가 있는데 셀주크 투르크는 아니고요. 그 살라딘은 이집트의 이제 독자적인 왕국을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걸 바탕으로 했는데 이때 이제 어디를 공격하냐면 그 당시 예루살렘 왕국을 이제 공격을 해. 그래서 예루살렘 왕국에서 그걸 점령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있는데 예루살렘 공격할 때 이제 살라딘의 보여준 행태는 종전의 1차 예루살렘 전쟁 때 십자군을 보여주는 행태와 대조적이죠. 1차 때는 이제 뭐죠? 예루살렘 왕국을 점령하고 나서 예루살렘 점령하고 나서 1차 때는 완전 그 이교도들, 이슬람교들 다 몰살냈죠. 인종말살 시켰잖아요. 근데 이제 살라딘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이제 전쟁포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예를 삼았거든요. 근데 너희들 돈을 받주면 풀어주겠다. 근데 돈이 없으면 내가 돈을 내갖고 풀어주겠다면서 거의 대부분 풀어줬어요. 그래서 너희들 유럽 가는데 또 보호도 해주겠다고 해서 이제 보디가드 역할도 해주고. 그래서 요 살라딘은 그 이슬람에서 상당히 강조되는 왕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그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이 함락됐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 충격을 받은 이제 뭐냐면 그 영국 왕 리처드 1세, 프랑스 왕 필립 존 왕, 그다음 프랑스의 황제 그 프레드 1세 이런 등등 이런 사람들이 이제 3차 십자군 전쟁을 하죠. 필립 존 왕은 이제 성 누이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참여했는데 영국 프랑스의 대립으로 양국 간의 십자군 전쟁이 출발이 늦어지고 독일 황제가 단독으로 먼저 출발했으나 소아시아의 하천에 익사했죠.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누가 토리니 1세 이가 이제 익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 시리아 행군을 계속했으나, 그 대부분 기사는 귀국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리처드와 필립이 다시 출발했는데, 이들이 두 국왕의 대립이 행군 도중에 계속돼서 리처드는 도중에 이제 돌아왔고 키보스를 점령한 등 딴짓을 했고 이때 이제 다음에 시리아의 힘을 합쳐서 아클라를 점령했다. 아클라 점령 후에 필립은 곧 귀국했고 리처드만 그 예루살렘을 항했으나 무력함을 깨닫고 살라딘과 협상해서 순례자들의 어떤 자유인 예루살렘 출입만 보장먹고 돌아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예전에 한번 토전사에서 요 3차 십자군 전쟁 관련된 내용을 이제 자세히 설명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번 찾아서 좀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토전사 보시면 십자군 전쟁 1차부터 해갖고 한 4차 때까지인가요? 이렇게 설명을 한 게 있거든요. 예, 한번 보시고요. 자, 4차 십자군 전쟁 볼게요. 3차 십자군 전쟁에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는데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죠? 이노세트 3세. 예. 이거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죠. 그래서 이노세트 3세가 주도를 했고 그래서 이제 원래는 좋은 목적을 추구한 거지. 원래는 종교적 목적도 가지고 있는데 그 결과는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노산테 3세의 이제 호소의 국왕에는 아무도 호응되지 않았고 다만 이제 프랑스 백이었던 볼드윙을 위시한 북프랑스 기사들이 호응을 했고요. 그들은 해도를 통해서 베네치아 상인들에게 수송과 식량 공급을 의뢰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베네치아 상인들이 그 승리했는데 이 베네치아가 그 당시에 조선술이 되게 발달됐어요. 배를 되게 잘 만들었거든요. 배를 잘 만들었고 무기도 되게 잘 만들었어. 그래서 일종의 배나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공작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포준하는 어떤 그 시스템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컨베이트 벨트 같은 거 T모델 있죠. T자동차처럼 완전히 배나 무기를 만들 때 국역화를 시켰어. 그래갖고 배하고 무기하고 일종의 한 패키지로 갖다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군수공업이 되게 발달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베네치아 상인들이 그 당시 이제 그 십자군전들이 배를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거의 한 1, 2년 동안 모든 힘을 다 쏘아부었고 배도 만들고 무기도 만들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늦춰지게 된 거야 원정이.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더 이상 돈을 받을 것이 못하니까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국리하면서 요청한 게 아까 그리스 국가의 헝가리에 점령된 달마티의 짜라시가 있어요. 짜라시 이걸 요구했어요. 짜라시는 해적들의 소탕 해적들의 소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볼 때는 이제 뭐냐면 하면 여기 가다 보니 이제 여기 얘네들 맨날 걸리니까 해적들한테 여기를 한번 소탕을 해가지고 톱을 하고 거기에 있는 재물을 우리한테 달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했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리스 입자군을 성취하기 전에 짜라시 점령이 약탈됐다. 자, 그래서 이 짜라시가 점령되고 나서 이 달마티아 연안 지역이 누구한테 넘어가죠? 베네치아에게 넘어가요. 그래서 베네치가 한동안 이 달마티아 연안 지역을 점령하게 되고 나중에 1차 세계대전 때 뭐냐면 이탈리아가 요구했던 지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달마티아 연안을 요구했잖아요. 그래서 피우메까지 행진하고 막 난리법석을 했죠. 그게 뭐냐 예전에 이 지역이 우리 땅이었다. 그런 근거였어. 자, 하여튼 이들은 이노세트 3세는 경로했어. 왜? 같은 기독교 국가를 공격한 거 아니야. 기독교 지역을. 뭐 명분이 어떻든 간에. 그래서 십자가를 파문에 처했다. 그래서 출발부터 잘못됐는데 거기에다가 비잔틴 제국에 4번이 나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페이데 황제의 아들이 그 당시 찾아와가지고 십자군에 찾아와가지고 그 당시 이제 그걸 요구한 거야. 나 좀 도와달라. 내가 나를 복위시킬 경우에는 너희들이 막대한 돈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 베네치아 상인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여기를 오히려 공격하는 게 자기한테 유리하겠다 생각한 거야. 왜냐면 그 당시에는 동방구역의 패권이 누가 장악하고 있었어요? 콘스탄티노플이 장악하고 있었죠. 그래서 거길 기점으로 우리 세력이 와가지고 한번 동방구역 패권을 장악해보겠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그 십자군과 그 당시 베네치아 이제 짝짝꿍 맞아갖고 그 당시 이제 짜다시 점령 후에 콘스탄티노플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콘스탄티노플 공격할 때 예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이게 콘스탄티노플 공격이 되게 어려워요. 특히 이제 이렇게 공격할 때 바다 쪽은 어떻게 골든 많이 돼가지고 완전 쇠사슬이 있어갖고 거기 못 들어가고 되게 이제 여기가 시가지면 그 앞에 테오도시우스 성벽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여기 앞에 이제 해자가 있고 그러니까 이거 건너지 못하는 거야 되게. 그래서 이게 천연의 염세요.
천년의 요새야. 그래서 이걸 못하는데 예전처럼 이제 베네치아인들은 배를 가지고 돛대 있죠, 돛대. 돛대를 거기 이제 걸어서 배를 이제 여기에서 연안에 상륙된 다음에 요 한쪽 끝에 돛대를 달아가지고 걸어가지고 돛대를 붙여서 돛대를 기어가지고 성벽을 타고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테오도시 성벽을 부신 게 아니라 이제 돛대를 높여 세워가지고 눕혀서 거기 기어 들어가서 이제 거기 점령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콘스탄티노플 점령하고 나서 완전 약탈했지. 거의 한 일주일 동안 약탈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많은 이제 뭐냐 귀중한 그 당시 유물이라든지 유적지가 파괴되고 약탈당하고 또 한 번 이제 콘스탄티노플을 또 점령해서 누구예요? 오스만 투르크 때죠. 그때도 한 3, 4일 동안 약탈하고. 지금 별로 남은 게 없어. 예. 자, 하여튼 그렇게 약탈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볼두인을 수장으로 해서 그 라틴 제국을 이제 수입을 해요. 라틴 제국. 예. 그래서 이제 베네치아는 콘스탄티노플 일부와 크레타 섬 그리고 주요 항구 도시를 획득하고 그리스 본토에 유럽식 봉건제도를 세웠다. 예루살렘 왕국처럼. 그 라틴 제국을 실제로 지배할 수 있던 지역은 얼마 안 되었고 저기에 찬 원주민 속에 유럽의 지원도 없이 고립되었다가 50년 뒤에 멸망하고요. 그러다가 비잔틴 제국이 제공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나머지 그리스 본토에 있었던 봉건 국가들도 제국들도 투르크족에게 멸망당해요. 네. 자 이런 것들 보시면 돼요. 그때 이제 그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고 약탈을 한 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그 이노세트 3세가 상당히 비난을 했어요. 어떻게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그럴 수 있냐.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한테 좋은 게 많거든. 그냥 승인을 해줘요. 잘했다고. 예. 그래서 이제 3차 십자군 전쟁은 이슬람을 공격한 게 아니라 같은 기독교인 뭐 헝가리나 저쪽 그 비잔틴 제국을 공격해갖고 했다. 자, 그 다음에 5차 이후에 이제 소련 십자군 같은 거 있는데 5차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근거지 이집트를 공격하다가 나일강 연안에 요새였던 다미에타를 점령했다 그냥 하다가 그냥 도중에 돌아왔고요. 그다음 6차 같은 경우에는 십자군은 고향부터 파견된 독일 황제 프레드 2세가 지휘를 했죠. 그는 시칠리아 왕국 출신인데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 시칠리아 왕국이 그 당시 노르만 쪽이 있었죠. 양 시칠리아 왕국이 노르만 쪽인데 그 당시 또 독일하고 혼인관계를 맺게 돼요. 그때 결혼을 통해서. 그래서 이 프레드 2세는 독일 황제이면서도 시칠리아 왕국을 왕이었어. 시칠리아 왕국에서 태어났고 외가가 그쪽이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슬람교도를 잘 알고 있었다. 그래야 협상을 통해 예루살렘을 회복하였다. 잠시 회복했어요. 그러나 이집트 태수는 마침 때마치 징기스칸 몽골에 쫓겨서 중앙아시아 투르크인들 공격해 예루살렘을 다시 점령하고 그러다가 이제 1917년까지 성지는 이슬람 수령에 남게 되었다. 뭐 등등. 마지막으로 이제 난 게 7차, 8차인데 프랑스랑 서왕 누이가 위해서 거행됐고 이때 누이는 이집트를 목표로 삼고 다미에타에 다시 점령하게 됐고 그 자신의 포로가 되어 막대한 보상금을 지불하고 풀려나는 등 그의 이집트 체제는 별다른 성과를 가지지 못했고요. 그 다음 이집트에서 노예도 구성한 친위대로 구성된 정권인데 이걸 맘무르크 왕조라고요. 네, 맘무르크 왕조. 예. 그래서 이 맘무르크 왕조가 그 당시 이제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고 몽고족이 이제 계속 들어와서 이제 아바스 왕조를 멸망시키고요. 시리아를 건너와서 있는데 그때 이제 이를 격퇴한 그 이집트의 친위대 장군이었던 바이바루스가 꼭 술탄이 되어 안티오크를 점령하죠. 그래서 이때 몽골족이 떠나오다가 중동 지역에서 이제 막히게 돼요. 그 무슨 전투에 아이자르트 전투에서 막히게 돼. 그 아이자르트 전투에서 막히면서 시리아 남쪽으로 내려오지 못해요. 몽골군들이. 그래서 이 아이자르트 전투는 몽골 역사상 제일 치욕적인 패배예요. 원래 몽골군이 가면 연전 연습하잖아. 근데 이렇게 깨지게 돼. 그래서 시리아 남쪽 예루살렘을 보호하는 그런 중요한 정태고 이것 때문에 이집트가 이제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러니까 몽골족이 점령하지 못했던 지역이죠. 자,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는 성왕 누이의 십자군을 염려하여 십자군 근거지 소탕을 일시 늦췄으나 티니지에 상륙한 누이가 그곳을 병사하자 다시 소탕 작전 실시해서 뭐 십자군 근거지를 일소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쭉 있어요. 그 중간에 뭐가 있었냐면 소년 십자군이 있었어. 네. 그래서 소년 십자군이 있었는데 도중에 이제 그 소가 넘어가서 거의 뭐예요 노예로 갖다 팔려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좀 불쌍히 여겨서 이들 놓아줬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뭐 노예에서 팔려나가는 사람도 있고, 소년 십자군인데 엄밀한 소년 십자군이나 아까 앞에 농민 십자군들은 십자군 범죄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해프닝이야 그냥. 예,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십자군의 의의와 결과를 볼게요. 십자군의 결과에 대해서는 그 역사가 많은 논의를 하고 있다. 극단적인 경우 성지회복이라는 예당초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하여 그 결과가 별것이 아니었다는 부정적 견해부터 십자군은 진행된 200년간 일어난 유럽의 모든 변화가 다 십자군의 결과이며 심지어 그것이 근대 초기에부터 시작된 신민운동의 선거였다는 견해까지 각약각색의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자, 십자군의 성지회복이라는 예당초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200년간 거친 전 유럽의 구매의 거대한 움직임이 유럽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아무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다는 것은 십자군에 대한 지나친 가소평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밑에는 십자군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는데 그 결과 자 이때 이제 십자군 전쟁 때는 전반기 때는 교황권 신장 후반기는 왕권의 강화 이탈리아 동시에 중심으로 한 지중해 무역의 육성 중세도시의 발달 공공기조의 쇠퇴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십자군의 자극을 받았다. 물론 그거 자체가 이제 십자군 자체가 그걸 불러일으키지 않았지만 어떤 촉진제는 역할을 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좀 평가가 있는데 그냥 이게 쭉 읽어보세요. 이 부분은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뭐냐면 그 교황과 관련된 교황의 어떤 교황과 교회의 흥망성쇠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요거 이제 관련된 부분을 강독하기 전에 강의 부분을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요 강의 부분이 어떤 내용이냐면 몇 페이지 보시냐면 자 523페이지 보세요. 523페이지 제가 거기 서양사 개동서에 있는 내용 중에 있는 것들을 이게 뒤죽박죽 돼가지고 그 기독교, 그 교회와 관련된 부분들만 이렇게 한번 묶어봤어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이제 보면 자 동서교회의 분열을 좀 볼게요. 그래서 동서교회 분열을 보면 일단 발달이 됐던 것이 이제 그 뭐하고 관련된 거죠? 성상 숭배 금지와 관련된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빠졌는데, 자, 성상 숭배 금지는 아까 말했어요. 왜 그랬어요? 그 당시 이제 그 대토리 소유 억제나 이슬람 우상 숭배 금지 영향 때문에 일어났다고 했죠. 예, 여기 있네요. 예. 그래서 이제 네오 3세가 성상 숭배 금지령을 내렸고, 그래서 이제 동로마 황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그 로마 교회가 프랑크 왕국과 제휴를 하게 돼요. 그리고 성상 숭배 금지의 결과 로마 카톨릭 교회와 그리스 종교로 분열됐다. 예. 그래서 이건 계기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분열된 건 11세기 때 분열된 거죠. 서로 파문에 처해지면서. 그래서 거기 보면 로마 카톨릭과 그리스 종교 비교표가 있어. 로마 카톨릭 정교 불리고 그리스는 황제 교황주의.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은 성상 사용 인정했지만 그리스는 성상 성배 금지했다. 이거는 일시금지예요. 일시금지. 예. 자, 그 다음 게르만족에 전파됐고 서유 문화의 바탕이 된 반면에 그리스 종교는 슬라브족에 전파됐고 동양 문화의 바탕이 됐다. 자, 그래서 중세교회 특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적인 어떤 조직체, 독자적인 종교재판권이 가지고 있었죠. 경제력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래서 대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그 땅을 기진했어요. 기진을. 특히 이제 뭐 여러 그 황제들이나 제후들 땅을 기진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경제력도 막강했고요. 그 다음에 카톨릭 조직은 상당히 뭐냐면 체계적이죠. 국제적이고 그 마찬가지로 그 당시 전 유럽적인 조직체를 가지고 있었다. 조직만 상당히 발달됐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교황의 권한을 볼게요. 교회의 권한을 볼게요. 교회의 권한. 자, 교회의 제수장이 누구죠? 교황이죠. 그리고 교황 밑에 이제 추기경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사제들이 있죠.
자, 이들의 권한이 막강한데 이 권한은 어디에 나오냐? 자, 뭐냐 예수님 있죠. 예수님.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가 있어? 베드로가 있죠. 베드로의 후손이 누구야? 교황이죠. 이런 식의 관계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 뭐냐면 권한을 줬고 베드로가 다시 누구한테 준 거야? 교황한테 준 거야. 그러니까 교황은 예수와 거의 비슷한 권한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거의 뭐 하나님 같은 역할 중 일부를 수행하게 되는데, 자,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칠성사라고 하죠. 칠성사. 칠성사. 자, 그래서 교황과 교회는 이 칠성사를 통해서 구원을 한 목을 담당한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좀 보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카톨릭이 하고 이제 신교의 차이점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서 카톨릭과 신교가 뭔 차이가 있냐? 자, 여기 신이와 신은, 카톨릭에서는 신을 도달하기 위해서는 일반 신자들이 누굴 꼭 거쳐야 되죠? 교회를 거쳐야 돼, 교회. 교회는, 그 당시, 있는데, 신자들이 믿음만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없어. 신에 갈 수 없어. 그러면 칠성사를 이제 해요. 칠성사. 이 칠성사의 권한은 누구부터 위임받은 거야? 예수나 베드로부터 위임받은 거죠. 그래갖고 이제 칠성사를 이제 뭐냐면 하게 되는데, 이 칠성사를 통해서 신자들이 이제 뭐냐면 죄를 좀 사해주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거야. 믿음만 가지고는 안 돼. 믿음만 갖다가는 나중에 연옥에 떨어져요. 연옥에. 그래갖고 칠성사와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같이 해줬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근데 이에 반해서 신교는 좀 다르죠. 신자가 신한테 가려면 그냥 믿음만 가지고 가면 돼. 그래서 예수 천국 불신지옥. 예수만 믿으면 갈 수 있죠. 다만 여기에 이제 그 옆에 교회는 보조적인 거야. 그러니까 기독교 신자들은 막말로 교회 안 가도 집에서 주여 믿습니다 외치면 뭐야? 죽은 후에 천국 가는 거야. 근데 카톨릭 신자들은 교회를 꼭 가야 돼. 성당을. 왜? 성사를 받아야지만 완전히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조가 있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교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 그래서 교회의 제수장 교황이잖아요. 교황이 파문의 처해이거나 성사 금지령을 내리면 상당히 충격을 받아요. 네. 그래서 파문이라는 것은 이제 군주나 제후들 또 뭐 일반 세속인도 파문에 처해요. 파문에 처한다는 건 뭘까요? 너한테 칠성사를 안 해주겠다는 거야. 그러면 죽은 후에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지옥이나 연옥에 떨어지는 거야. 네, 그런 거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또 뭐냐면 파문에 처해지면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군주나 제후들이 파문에 처해지면 권위가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죠. 예, 상대방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빌미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 전체를 아예 그냥 성상을 금지령을 내는 경우가 있어. 이럴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그 지역, 해당 지역에 군주가 그 장한테 개겼다. 그러면 그 군주가 통치하는 영역에 식민들은 성산을 못 받아요. 다만 몇 개의 성산을 받고 나머지 성산을 못 받아. 그러면 그 밑에 있었던 뭐냐면 그 신하들은, 아니, 그 밑에 식민들은 죽은 후에 어떻게 집단적으로 천국 못 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파문이나 성사 금지령을 통해서 그 당시 정치 권력을 행사했다. 교황이. 자, 그 다음에 대사가 있는데, 자, 대사는 뭐냐 하면, 여기 이제 교회가 행사할 수 있는 게 이제 뭐냐면, 신자들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부터 칠성사로 있는데, 칠성사는 어디에 속하냐면, 교회에서 하는 선행에 속해요. 선행. 그래서 선행은 칠성사가 있고, 그 다음에 대사가 있어. 대사. 그래서 칠성사, 대사가 있는데, 칠성사는 7개 성사를 있고요. 대사라는 것은 교회가 이제 시키는 여러 가지 육체적인 어떤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대사라고 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증서, 발급, 이런 것들을 대사라고 하는데, 주로 이제 자기에게 뭐 육체적인 어떤 고통을 간다든지, 그 다음에 단식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대사문서라고 해가지고, 일종의 면벌부라고 하죠. 면제부, 면벌부, 이런 것들 발급하고, 연옥에서 구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대사야. 그래서 칠성사는 쟤들 한 80% 사해주고 대사는 약 20% 사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전에 나중에 문제가 됐던 그 대사 중에 대사 문서
그러니까 명벌부도 대사에 속해요. 그러니까 교회의 권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 실성사와 대사를 통해서 선행을 베풀고 그리고 신자의 믿음과 함께 둘이 결합되었고 이제 죽은 후에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야. 예, 되게 복잡하죠? 카톨릭이 되게 복잡해. 교회는 개신교는 단순한데, 그래서 저는 개신교를 믿잖아요. 단순하잖아. 이렇게, 가성비가 뛰어나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사라는 게 있었고, 아까 이제 면제부, 면벌부도 대사 일종이었다는 것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자, 교회법에 근거한 독자적인 재판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칠성사행위를 구원을 해줬다. 자, 그 다음에 수익원은 벌금, 자원을 소유해서 나타난 얻은 지대, 교회에서의 초입세 등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수입은 얻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여기 이제 뒤에 넘어가면 자 교세가 확대되면서 이제 교회의 세속화 현상이 일어나요. 정치 권력과 이제 연계되면서 그래서 이제 성직자는 세속적 봉건 영주의 성격을 보이는데 이걸 성직자 매매라고 하죠. 그리고 성직 매매와 그다음 교회 이런 것들 또 성직자들이 또 뭐도 해요. 결혼을 해. 그러다 보니까 혼인도 하다 보니까 이제 처자식 생기고 또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고 또 얘네들 좀 뭔가 상속을 시켜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부정부패가 일어나. 자, 그래서 이들에 따라 교회 개혁 운동 움직임이 조금씩 대두되기 시작했다. 자, 요 이제 단초를 열었던 게 수도원인데요. 수도원 같은 게 처음에 이집트에서 처음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서방 수도원 같은 경우에는 성 베네딕트에 의해서 마련됐는데 이탈리아에서 몬테카시노 수도원에 설립됐고 이때 수도원에선 천빈, 정수, 복정 세 가지 이제 원칙을 내세웠고요. 그 다음에 금욕적인 엄격한 구층 공동생활과 그 다음에 육체노동 종사, 명상, 기도, 공동예배 이런 것들 할당을 했다. 자, 교회 개혁 운동을 이제 좀 보면 교회가 이제 뭐냐면 그 부정부에 빠지니까 아까 지금 언급했던 수도원 중심으로 개혁 운동이 나왔어요. 그때 이 교회 개혁 운동 배경을 보면 세속 권력이 교황과 사제를 선출했죠. 그래서 이제 초창기 때는 교황이 그 황제에 의해 선출돼요. 그리고 사제도 일반 제후들에 의해 선출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성진 매매가 행해지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문제점을 이제 깨닫고 교회 내에서 이제 자체 그 운동이 일어나. 그래서 교황만은 우리 손으로만 하자, 선출하자. 그래서 이제 추기경들이 모여가지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모여서 뭘 회의를 하죠? 콩쿨 앞에라는 회의를 해요. 콩쿨 앞에. 그래서 이제 콩쿨 앞에라고 한 달 동안 해. 한 달 동안 딱 갇혀가지고 하는데 그 선출되기까지 만장일치가 나올 때까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만장일치가 나오면 이때 이제 그 교황청에 갇혀 있는 곳에 이제 신기반이나 이런 것들 걸면 이제 선출됐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통해 교황이 선출돼요. 이게 11세기 때 이후인데 지금도 이렇게 해서 교황이 선출되죠. 예. 그런데 일반 사제들 같은 경우에는 그 후에도 계속 뭐냐면 제후들이나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여러 가지 황제들, 왕들에 의해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임명되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세속 권력이 성직자 임명권을 소유하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어나는 거죠. 자, 거기다가 이제 아까 언급한 성직자 혼인, 성직 매매, 교회 부정부패 이런 것도 있었고, 크로니스톤 개혁이 일어났다. 자, 그래서 이제 성직 매매 폐지, 뭐 세속군주와 제후의 성직 임명권을 반대하면서 했는데 그 밑에 그 내용은 좀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이게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크로니스톤이 이제 뭐냐면 공표했던 그 내용이에요. 네, 크로니스톤을 창립할 때 창립 선언서 같은 것들이거든요. 그 내용들을 이제 보면 자 본권적 토지를 보유하지 않고 토지를 포함한 모든 재산은 신자들이 자유로운 회사도 간주하고 본고적 의무를 지지한다. 이 말은 뭐냐면 예전에 그 제후들이나 왕이나 황제들이 교회에 토지를 기부할 때 그냥 기부한 게 아니에요. 그 기부하고 나서 자기가 이제 일종의 제후 삼아. 그리고 성직자와 그 다음에 공공貴族그 간에 왕 간에 어떤 신속관계를 맺게 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이제 성직자 임명권을 갖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반대한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임명권 우리가 잡고 만약에 너희들 땅을 준다면 감사를 받겠다. 근데 대가 없이 그냥 줘라. 그런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그
공권적인 어떤 매개를 해갖고 땅은 받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수도 원장의 선거권 누가 갖는다? 수도사가 갖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황에 직속하여 교의성직자의 간섭을 받지 않고 태만한 악태를 추방하고 필사와 노동과 공동예배를 보다 많은 시간 할당할 것이다. 이런 등등 있는데 자 그래가지고 여기 이게 내용이 두 개 좀 기억을 해두시면 여기 1번하고 2번 내용을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교회 권력이 정치 권력에서 벗어나겠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아키데공의 원념의 승리를 실시해서 이 크로니스톤이 모델로 돼가지고 이게 이제 이 크로니스톤이 모델로 돼서 이 크로니스톤 운동이 확대돼요. 그래서 크로니스톤은 그 뭐냐 지지하는 세력들이 결집이 됩니다. 그러니까 크로니스톤은 단지 크로니스톤 하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지지하는 유럽의 모든 스톤들 다 통칭해서 뭐라고 하거든요? 크로니스톤이라고 해요. 그 출신자들을. 예. 그래서 이제 이때 이 크로니스톤의 개혁 운동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처음으로 개혁 교황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이 레오 9세예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뭐 성직자 홍인과 성직 매매 금지하는 입법을 마련하고요. 개혁적인 교의 성직자들과 로마교회 추인력을 임명하고 유럽 중심을 순회하면서 지방 고위 성직자 일을 소집하고 교황의 입법권과 사법권이 알프스 이후에 발효. 이 교황의 입법권과 사법권은 어떤 입법권과 사법권일까요? 교회 재판권, 그 다음에 교회법,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의의를 보면 교회 영도적 재확인 및 개혁을 필요한 인재를 확보하였다. 그래가지고 이제 있고 결과는 자 교황권이 세속군주와 제후의 세력권에 탈피하게 되고 성직자 독신생활에 충실히 시행되고 수도원의 어떤 교회의 절대권 수입, 성직 매매 폐지, 그 다음에 세속군주와 제후에서 성직 임명권 거부 등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워주신 건 알 것 같아. 좀 어렵게 나오면 네오 9세의 개혁 내용도 물어볼 수 있고 그 결과 의 뭐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 의 결과도 그 안에 의도 있어요. 예, 제가 그냥 임의들 나눈 거니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사행권 투쟁과 교황권의 확대 과정을 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제가 이제 표를 만들었어요. 여기가 이제 구강권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교황권인데 자 초기 때는 누구의 권한이 커졌을까요? 누구의 권한이 커졌을까요? 교황권이 권한이 컸죠. 구강권보다. 그래서 아니 구강권이 교황권보다 더 컸죠. 이 구강권은 세속 권력이고 교회 이제 뭐냐면 세속 권력이고 교회의 권력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세속 권력이 컸어. 국왕이나 황제권이. 근데 왜 그러냐면 초창기 때 이제 민족 이동 시기 때는 교회가 세속 권력으로부터 보호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교황권이 약할 수밖에 없어. 국왕권 밑에 종속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 카노사의 구조를 통해서 그 관계가 역전이 돼요. 그러다가 이제 십자군 전쟁 정도 전후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요때 오히려 이제 거꾸로 교황권이 절정을 이루죠. 근데 십자군 전쟁이 실패되면 교황권이 어떻게 추락되죠. 대신에 누구 권에 올라가요? 국왕권이 올라가죠. 자, 그래서 그 교황권과 국왕권이 다시 그 터닝포인트 되는 사건이 뭐냐면 아비니 뉴스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국왕권이 강해지고 교황권이 이제 하락하게 되죠. 예, 이런 과정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초기 때를 보죠. 초기 때는 9세기, 11세기 때인데 이때는 어떤 시기가 겹쳐있죠? 유럽의 민족 이동 시기가 겹쳐있죠? 요 시기, 전 단계. 자,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강력한 왕권에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성직자들은 알아서 그냥 기게 되죠. 그때 내걸었던 게 뭐냐면 왕권 신중론이야. 왕권 신중. 왕은 누구부터 위임을 받았다는 거야? 신부터 위임을 받았다. 뒤에 뭐하고 비슷하죠? 왕권? 신수설과 비슷한 논리들이야.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위권을 정당화했고, 자, 알아서 바쳐. 그냥 이때는 자기가 이제 힘이 약하니까. 근데 이제 민족 이동기가 끝나고 이제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평온기가 오니까 점점 국왕권이 강화되기 시작해요. 그래갖고 이제 앞에서 얘기한 이제 개혁 교황들이 등장하게 되고, 개혁 교황의 끝판왕이 누구였냐면 스톤 출신, 크로니스톤 출신 그 그레고리 7세야. 이 사람이 되게 유명하죠. 뭘로 충돌하죠? 서인권 문제로 하이니 4세와 충돌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뭐냐면
교황권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서 교황에게 황제 폐위시킬 권한이 있다. 이렇게 선포해.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생각은 뭐냐면 이 왕권 신전서를 부정해. 이 사람은 왕의 권한이 신호부터 이임받던 인정 안 해. 이 사람은 내세운 게 이제 그냥 목자설이야. 이 목자설이라고 하는데, 일단 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한테 위임을 내줬어요? 베드로한테 위임을 내줬죠. 그래서 베드로가 누구한테 위임하죠? 교황한테 위임하죠. 그래서 교황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뭐냐면 목자들, 신도들 거느리는 뭐냐면 그 총책임자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 예수님은 목자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양들이다. 그러니까 교황이 일종의 목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신도들이 뭐야? 순한 양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양 중에 똘망똘망한 이가 누구죠? 황제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황제도 나의 양이다. 나는 하나님 예수님의 대리자니까 당연히 목자고, 황제도 나의 양이다. 황제를 잘 믿어보는 거야. 자, 그러니까 종전의 왕권 신정하고는 완전히 반대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입각에서 교황권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서 교황이 황제를 폐위시키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황제 파문과 폐위 선언을 이제 하면서 이제 그 제후들이 반황제 경화를 포만시켰다. 그 당시 그 하이 사세는 좀 중앙집권적 경향이 강했어요. 독일 내에서 중앙집권하니까 이에 대해서 제후들이 반발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황제는 이제 뭐냐면 싫어했어. 이 사람 싫어하는 되게 많았어요. 근데 때마침 명분을 누가 제공해 준 거야? 교황이 제공해 준 거죠. 교황이 이제 황제를 폐위시키니까 자기는 좋다 하면서 이제 하이 사세를 공격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황제 파문이 처해지고 그 다음에 폐위가 선언되니까 이제는 갑은 누가 된 거야? 교황이 되고 은은 이제 황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아쉬운 놈이 먼저 찾아오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황제가 이제 머리 숙이고 노만을 가니까 그 당시 그 교황이 저 이탈리아 카노사에 가 있어. 그러니까 카노사까지 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날 겨울인데 추운데도 문 안 열어줘. 그런데 이제 신발 벗고 눈물 질질 짜면서 그게 뭐냐면 한 이틀 동안 파문을 쳐내달라고 요청하죠. 불쌍해서 어떻게 될까요? 이제 풀어줘요. 자, 파문에 쳐내된 후 이제 다시 독일로 와서 좌파 세력들 이제 황제권을 강하게 황제를 지지하는 세력들 결합시켜갖고 그 자기 반대파를 이제 제거하고 군대를 몰고 어디를 공격한 로마를 공격한 거야. 그래서 교황을 공격하고 그레고리 7세는 그 남이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요. 그때 남이탈리아 지역은 누구의 지배 영역이었어요? 노르만족의 지배 영역이었죠. 그래서 노르만족의 보호받고 도망가다 사망을 해. 그래서 예전에 노르만족들 보호를 받았다가 시험에 나왔어요. 이게 혹시 나올까 했는데 나왔어. 네. 참고로 그레고리 7세는 노르만족이에요. 이 사람도 노르만족. 그러니까 우리가 노르만족 하면 무식한 사람들만 생각하잖아. 막 도끼 들고 막 산 패고 죽이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11세기 넘어가면 노르만족도 뭐예요? 기독교 다 수용하고 문명화 됐어. 이게 어느 때 얘기인데 100년, 200년 전, 200년 전인데 우리 식으로 따지면 그 조선 후기 때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미 이제 세월 확 지난 거지.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고 그 후에 이제 그레고리 7세와 화인 4세가 죽어도 역대 이제 교황과 황제들이 또 이것 때문에 계속 싸우다가 이제 타협했어. 그래서 영국에서는 이제 어떻게 타협했냐? 주교는 교황에서 선출하고 성직자 제후가 주교의 침입하기 전에 국왕의 봉신을 신성하고 국왕으로부터 봉토와 관할권을 수여한다. 이 말은 뭐냐면 일단은 주교의 그는 왜 주교? 응? 주교는 사제에서 총괄하는 사람을 주교라고 하죠. 주교 위에 뭐가 있어요? 대주교가 있고 대주교 위에 추기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교 이상들의 권한들은 누가 선정? 교회 내에서 선정. 교회가 뭘 가지고 있냐? 성직자 입력권을 갖고 있다. 다만 이제 성직자 제후가 있어. 성직자 제후는 뭐냐면 어떤 성직자가 거기 갔어. 어떤 A단 그 주교가 어떤 그 A 지역에 B단 지역에 이제 임명받아 갔는데 B 지역은 예전부터 시제후의 그 봉투야. 봉투를 받은 거야. 그럼 자연스럽게 그가 원하든 안 하든 간에 성직 제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성직자 부분은 인사권 누가 갖고 있는 거야? 그 교회가 갖고 있고 제후의 인사권 누가 갖고 있는 거죠? 그 위에는 봉건 제후들이 갖고 있는 거죠. 왕이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분리시키는 거야.
그래서 성직자 임명권은 얘가 갖고, 제후 임명권은 이런 식으로 갖고. 근데 만약에 내가 성직자인데, 땅을 안 받는다. 예전에 이제 우리 교구에 물려받았던 그 땅을 안 받겠다 하면, 안 받을 수 있어요. 처리할 수 있어. 대신에 그 땅은 이제 다시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예전에 줬던 왕이나 제후들에게 다시 갖는 거야. 이런 식으로죠. 자, 독일도 똑같아. 비슷해. 그래서 교황은 주교들이 봉투를 포기하고 영적 세계만 간장 전념할 거라고 얘기했어 처음에. 근데 현실적으로 이게 말이 안 맞아. 왜냐면 그 당시 독일은 성직자 제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봉지에서 많은 그 교회 수익을 얻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많이 반발이 많은 거야. 그래서 한 발 물러나서 이제 그 보험수 허락을 맺을 때는 이런 식으로 타협을 줘. 기본적으로는 그 영국하고 맺은 거 비슷해. 기본적으로 교회가 성직자 임명권을 갖고 있지만 그리고 주교와 대소수 수도원장의 후보자가 여러 명이 있을 경우에 황제가 임명한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되게 기본적으로 똑같아요. 교회가 성직자 임명권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성직자 제후 경우에 제후 부분에 대한 임명권 누가 갖고 있다? 황제나 그 상위 제후들이 갖고 있죠. 그리고 다만 추가된 게 뭐냐면 독일이 예전부터 교회의 영향이 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황제권의 그 영향, 그 교회가 또 황제권의 영향을 받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독일 황제 영향을 많이 받았으니까 뭐냐면 예의적으로 이제 이런 건 있어. 하나 더 추가했는데 주교와 대수도원장의 후보자가 여러 명일 경우, 고위성직자 여러 명일 경우에는 이게 대립할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누가 임명한다는 거야? 황제가 임명한다는 거야. 그렇지만 대립되지 않고 그냥 한두 명 끝이면 누가 임명하는 거야? 교회가 임명하는 거야. 요거만 더 추가된 거야. 예. 그래서 보름 서버를 쓰시면 이거 쓰시면 돼요. 여기 부분과 그 다음에 여기가 아니라 여기 부분과 그 다음에 여기에다 이제 여기 한 가지 더 추가되는 요것들만 좀 배워갖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보름 서버기 그 당시 독일 황제가 교회 영향력이 발현했던 그 대표적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 가지 더 집어넣었다. 그렇지만 이제 하여튼 이걸 계기로 해갖고 이제 성직자 임명권은 거의 한 90%를 누가 가지고 갔다? 교회가 가져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서인권 투쟁의 결과 교황권이 강화됐고요. 그래서 기독교 세계 최고 권력자 인정받았고 교황의 중앙 집권 지배가 강화됐어요. 기구와 법.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이제 분리주의 경향들을 이제 독립주의 경향들을 분쇄시키고 그 다음에 또 교회와 국가 간의 대립과 긴장이 중세사의 이원성이 부각이 되고 그 다음에 교회와 국가 내의 지배자에 대한 반환권을 강화시켰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처럼 그 당시 이제 한번 그 당시 황제권이 강한 줄 알았더니 교회한테 지금 당한 거 봤잖아. 그러니까 독일에 있었던 그 지방 제후들이 어떻게 했어? 가만히 있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나한테 자신감을 갖고 교회도 이렇게 반항하는데 우리도 못할 수 있냐? 반항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이제 뭐냐면 그 신성로마 황제권에서 벗어나서 나름대로 자기 세력을 구축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교황권의 이제 절정이 13세기 때 일어났는데 이때 이제 십자군 전쟁하고 맞물려 일어나요. 자,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이노케티우스 3세라는 사람이 있죠. 네, 이노케티우스 3세, 또 이노센트 3세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의 업적을 되게 좀 기억할 필요 있어. 이 사람 되게 좋아요. 출제자 분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이 관련된 문제들 많이 내는데 일단은 이 사람은 유럽 각국의 정치 문제에 개입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영국의 존왕이나 프랑스 필립 2세를 파문했죠. 그래서 그때 유명한 말이 있죠. 교황은 태양이고 황제는 달이다. 자, 그 다음에 제4차 공의회 이거 외워두셔야죠. 이것도 이제 시험문이 나왔는데 서양사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단을 농박하고 카톨릭 규범 고리를 제어하기시켰다. 이건 방향이고 구체적 내용은 어디에 있냐면 중세사, 서양 중세사에 있어요. 자, 이때 이단은 뭘 말할 거야? 이단 남프랑스에 있었던 알비파. 그 알비파 십자군 운동이 일어났다고 했죠? 예, 요거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자, 성체성사에서 하체설을 고민했다. 알비파들이 부정한 게 그 포도주하고 그 뭐냐면 빵의 의미를 부정하죠. 빵은 예수님의 살이요. 포도주는 예수님 피라고 하죠. 교회에서는 이걸 하체설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하체설이라는 거는 포도주하고 빵이 솔직히 말해서 뭐예요? 그냥 포도주 빵이지 이게 어떻게 살과 피가 돼. 그렇지만 포도주와 빵이 살과 피가 되는 거는 그 본질이 바뀌어서
다른 본주로 태어났다는 거야. 그러면서 포도주는 살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빵은 포도주는 피가 되는 거고, 빵은 그 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혀 다른 일단 구성원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어떤 변화에 의해서 태어났다. 이게 하체설이야. 하체설. 자, 이걸 이제 카톨릭에서 주장하거든요. 그걸 공인을 해요. 그러면 지금 개신교에서는 어떻게 해요? 포도주와 그 다음에 그 포도주하고 그다음 빵의 의미는 어떻게 볼까요? 그냥 이거 상징으로 보죠. 포도주는 그냥 하나님 그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있고 빵은 예수님의 살 상징하지 그 자체를 뭐 모양이 변화해갖고 이게 피와 살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카톨릭 성체 성사라고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이걸 뭐라고 해? 성찬신이라고 그러죠. 성찬신이라고 했고 성체신이라고 했고 이제 성찬신이라고 했고 이제 그냥 빵과 포도주만 먹잖아. 성찬신이라서.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했는데 이걸 이제 그 당시 그 이단 알비파든 부정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건 다 육체적인 것 때문에 물질적인 것 때문에 부정을 하잖아. 그런데 이제 이걸 인정했고 그 다음에 카톨릭 교대는 1년에 한 번 정도 고해성사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고 고해성사를 왜 해요? 하도 그 부정부가 많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참여를 해라. 응? 그래서 사제는 시제에 위해서 판결 참여 이게 되게 중요하죠. 이때부터 이제 시제법이 이제 점점 없어지게 돼 교회법 안에서. 시제법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고통을 가한 후에 그 고통의 결과를 보고 유무죄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정통적 계도만법 중에 하나인데 이런 이제 뭐냐면 원시적인 법에 위한 판결을 금지시켰고 그러니까 서당 참사회가 3개월 내에 주교를 선출하지 못하면 대주교가 개입할 새로운 주교를 선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대주교들은 1년에 한 번씩 주교회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 배교자들, 이단들 색출해줘. 그 다음에 또 그 이단들이 욕했던 게 뭐냐 사제들이 도덕적 생활을 못한다 그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도덕적 생활 규정을 해. 사제 독신, 음주, 도박, 사냥, 상행위, 여인수추익 등등 이런 것들을 금지시키죠. 그다음 지나친 시주를 금지하고 부적합한 사제보다도 소수의 훌륭한 사제가 나타나는 원칙이 선언됐다. 요 내용이 제4차 나태현공이에요. 예. 요거 외워 두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좀 보시고요. 교환권의 세태 부분은 좀 쉬었다 갈게요. 이 부분은